자, 물질대사 갈게요. 물질대사가 들어본 적은 있나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눈으로도 읽었죠, 그죠? 네. 자, 물질대사가 뭐냐면 니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안타깝게도요. 네? 여러분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요. 네, 난리 나요. 진짜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얘는 생명체다라고 할 때 특징은 이제 6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예. 그런 게 물질대사예요. 예. 호흡을 한다, 광합성을 한다. 또 여러분들 몸 내에서 단백질 만들죠. 머리카락 계속 자라죠. 또 호르몬 만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든다, 뭔가를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대사예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호흡. 우린 못하지만 광합성. 우리 할 수 있는 단백질 합성. 그 단백질 하면 3가지 보통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히읗 이렇게 3가지. 우리 몸속에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제 주로 만드는 게 히읗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침에서 뭐 나오지? 침에서? 침 뭐 들어가 있지? 효소.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뇌하수체에서 뭐 나오고 갑상선에서 뭐 나오고. 그렇죠. 호르몬. 또 뭘까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명칭을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 비슷해요. 항체. 그래요? 항체 들어봤죠 지금? 네. 자, 항체가 뭐냐면 항원이라는 애가 있어. 뭐가 있다고? 항원. 항원이 어떤 거냐면 병균체예요, 병균체. 뭐 세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쓰레기 같은 애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물질들을 우리는 다 항원으로 인식을 해요.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 그 항원이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그럼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파요. 아픈 건 좋아요? 아픈 거 지금 되게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자, 이런 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거해줘야겠죠. 제거해줄 때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애가 누구냐면 3글자인데 백혈구. 백혈구가 갖고 식균작용하고 그래도 못 없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뭘 만드냐면 항체라는 애를 물질을 만드는데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항원이 독특한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독특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을 분석해갖고 그 모양하고 딱 결합시킬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얘하고 합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나 붙잡혔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니는 몸에서는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항체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예방접종 맞잖아. 예방접종 맞는 게 뭐냐면 이 나쁜 놈을 나쁜 X를 얘를 한 반쯤 죽여놔. 좁혀 막. 와, 좁혀. 그래서 얘가 생명체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게 만들어놔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면 여러분들 몸 내에서는 저절로 뭐가 생성이 될까? 항체가 생성을 하겠죠. 항체를 생성하고 걔네들을 제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몸속에서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된 애가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만드는 동안에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아프고 그러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기억을 해놓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얼마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억세포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년 겨울마다 무슨 주사 맞아요?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또 예방접종 맞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짠짠짠짠짠 뭐 이렇게 패턴 그리고 싶은 뭔가 있지 않아요? 너 몇 개야? 너 6개요? 한 개인데요? 아, 너 1개예요? 너 1개예요?
여섯 개요. 여섯 개요? 응. 예림요? 없어요. 없어요? 맞긴 했대요? 그럼 하나 맞았는데 저희 이렇게 티가 안 나나 보다. 그게 불주사 같은 건데 응. 저는 그거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불주사로 안 맞았어요. 아, 다른 형태로 어쨌든 주사로. 응. 한 개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농담이고요. 하나의 주사에 이제 다 섞어갖고 이렇게 넣어준 거고, 얘네들은 이제 각각 이렇게 넣어준 거고.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항체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의 주성분으로 누구? 효소, 호르몬, 항체, 히에테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대요? 물질대사다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질대사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작용이 있다고? 이화작용.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그런데 입에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거 다 새로운 용어들이잖아. 그래서 익숙하게 계속 만들게 쌤은 이제 무슨 작용하면 같이 따라하면서 내 입에 딱 척 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화작용이라는 게 또 있고, 하나는 또 무슨 작용이 있냐면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학 반응을 시킬 건데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작은 분자를 뭐로? 큰 분자로 이렇게 합성시키는, 분해가 아니라 합성을 시키는 과정이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생각해봐. 큰 분자가 에너지가 많겠어? 작은 분자가 에너지가 많겠어? 얘가 많겠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가 작은 애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작은 에너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럼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어떻게 할까? 버려버리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외부로 그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납니다. 방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거꾸로 얘는 지금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는데 에너지가 큰 애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될까요? 흡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화작용은 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동화작용은 다 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한다. 자, 우리 음식물을 먹죠? 먹으면 입에서도 씹고 아밀레이스에서 분해하죠? 걔가 식도를 타고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에서 단백질 덩어리에 있는 애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서 또 분해시켜갖고 또 작은 분자로 또 만들어버리죠. 또 걔네들이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갈 때 이자에서 라이페이스나 또는 아밀레이스나 또는 트립신이나 이런 또 소화효소 작용을 해서 또 장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펩티데이스, 말테이스, 스쿠레이스, 락테이스 이런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막 나와갖고 걔네들 또 작은 분해를 해요. 왜 작게 분해할까요? 걔네들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세포의 크기가 평균적인 크기가 한 5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50 마이크로미터가 5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면 얼마 정도냐면 여러분들 1mm 있죠. 걔 200등분 하시면 돼요. 오후. 괜찮죠? 그러면 니네가 먹은 밥알 하나가 세포보다 더 커 안 커? 더 크지? 근데 세포막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포막에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망대물질 통해서 통과를 하든가 아니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통과를 하든가. 그러면 크기가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겠죠.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게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소화 과정이 이화작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포배에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한다 그랬어? 유민아. 포도당을 합성. 개구라치지 마세요. 포도당 합성하는 데는 광합성. 분해?
분해. 포도당은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은 뭐냐면 C 6개, H 12개, O 6개 이렇게 된 분자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 애가 결론은 뭐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이나 뭐 이런 애들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그 분자는 무슨 분자로? 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 부하작용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에너지다라고 쳤을 때 큰 분자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았는데 작은 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작은 애로 이렇게 내려가는. 오케이?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외부로 뭐 한다? 방출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됐나요? 이화작용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찾아서 이화작용 얘는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분해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분해를 하는데 얘가 에너지가 많고 얘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해. 발열 반응이 일어나.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 세포 호흡인데 호흡이 대표적인 예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입은 바로. 뭐 뭔가 말을 하려면 입을 바로. 오. 나도 이러기 싫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입은 바로. 이화작용 뭐라고? 입은 바로. 자, 그럼 동화작용도 조금 볼게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얘기했던 광합성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몸내에서 히읗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단백질 합성. 이런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 얘도 그래프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에너지다라고 쳤을 때 작은 분자였으니까 에너지가 작았고요. 큰 분자가 됐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반응하는데 필요한 열. 해갖고 반응열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될까?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느냐? 흡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을 하고요. 흡열 반응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동합, 흑, 광. 발음이 어렵죠? 발음이 어려우니까 입은 바로. 미안하다. 자, 이렇게 물질 대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연결될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고 이따 집에 가기 전에 쌤 이런 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림아, 이따 집에 갈 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기 전에 또 해요. 또 하는데 맞추면 집에 가고요. 못 맞추면 내가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맞출 때까지. 민경이 화이팅! 우후! 민경이 화이팅!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니까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의 비교라고 나와 있죠.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C 6개, H 12개, O 6개를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물론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긴 한데 뭐 그건 생략하고 CO2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 호흡도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오케이? 세포 호흡도 요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 에너지에서 한 60%는 여러분들 열 에너지로 나오고요. 그 열 에너지로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 35% 뭐 40%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몸 내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형태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ATP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죠. ATP라는 이제 생활 에너지. 우리가 이제 몸속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포도당을 산소를 가해서 연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뭐를 시킬 수도 있다고? 연소. 자, 이 반응 자체가 연소 반응도 되지만 세포 호흡 과정도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연소가 되려면 이 포도당이 최소 탈 수 있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까지는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한 600도 정도는 줘야 돼요. 몇 도 정도 줘야 된다고? 600도, 연소는 600도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타. 얘가 타서 이렇게 하고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해 돼요. 그럼 세포호흡도 똑같은 과정이라니까 내 몸에서 600, 어우 씨. 나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600도 필요해? 나 체온 몇 도지? 37.5도잖아.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 못 가능하겠어? 그럼 나 세포호흡 해갖고 에너지 만들었는데, 세포호흡 해갖고 에너지 만들으니까 나 화상 입어? 나 타?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똑같은 화학 반응인데, 아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한 600도 정도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체온이 몇 도밖에 안 돼? 37점? 5도? 뭐 이 정도. 36도? 37도? 36.5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36.5도? 36.5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몸에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 뭐 에너지 맞겠다고 큰일 나요. 그죠? 뭐 세포호흡 하려고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얘는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면 내 몸에선 도대체 이 똑같은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지. 그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렸다시피 연소 같은 거는 한 번에 쫙 떨어지고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단계로 떨어져요. 단계.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은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친구가 이 온도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효소예요. 얘가 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효소라는 애가 이 정도의 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화학 반응인데 내 몸에서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애가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네. 촉매. 촉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중학교 과정에 촉매가 나오나요? 정통매. 오, 민규, 다른 다 알고 있죠? 자,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보세요. 화학 반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요게 반응 물질, 반응하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치자고. 그리고 요만큼이 생성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얘로 가려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럼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니까 무슨? 동화합강? 동화작용이죠. 합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가면 참 좋은데 실제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언덕을 넘어야 돼. 뭘 넘어야 된다고? 언덕.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봐야 얘는 화학 반응이 진행이 안 돼. 이만큼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야지 얘가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해서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를 시키는 에너지예요라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A라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든 간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화학 반응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내비두면 시간 지나면 여기서 물 생겨요? 절대 안 생기죠.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뭔가 연소를 시키는 거 화학 반응이죠. 연소를 시켰어도 그때 걔네들이 최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를 주어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떤 화학 반응 시킬 때 웬만하면 이제 가열을 하든가 아니면 열을 주든가 아니면 비대에너지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러면 효소를 쓰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만큼에 해당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요 친구가 바로 촉매를 썼을 때, 뭐를 썼을 때?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촉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정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활성 에너지를 높여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거꾸로
해서 뭐라 그럴까? 정촉매가 아니야 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아니다, 아니다, 아닐 부, 아니 불 뭐 이런 거 쓰죠. 그래서 부촉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촉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추니까 높은 온도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도 얘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했던 모든 화학 반응식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쳤을 때 실험실에서는 높은 온도를 가해져야 되는데 반면에 내 몸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전화 온 거예요? 공이에요. 받지 마세요. 허경영이냐?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맞죠? 네. 자, 이해가셨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군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아이 중에서 170 이상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거지. 그럼 170이? 그냥 예를 드는 거죠. 뭐 그렇게 승질까지 낼 건 없고요. 170이 해당되는 에너지가 뭐 활성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촉매를 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촉매를 쓴다면 뭐 키높이 구두, 깔창, 뭐 한 20cm 깔창 뭐 이런 거 끼면은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무슨 역할? 누구? 효소. 무슨 역할 한다? 촉매 역할 한다. 근데 이 촉매의 주성분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럼 우리 단백질의 주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생각해보자. 어떤 음식 있어요? 고기. 네. 나 좋아하는 거. 배고파. 또 계란, 흰자. 그쵸? 자, 계란 있어. 흰자만요? 노른자도 있긴 한데 거기 이제 지방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자, 계란 흰자. 삶았어. 어떻게 돼요? 익죠. 그거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다시 날계란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고기 막 꺼먹었어. 소고기야. 1등급이야. 한우. 오! 왕! 꽃등심. 먹어. 안착사 막 먹어. 남았어. 근데 이미 구웠어. 그거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다시 생고기 돼요? 안타깝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주성분이 아미노산이에요. 뭐라고요?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끼리는 서로 결합이 가능해요. 그 결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해갖고 쭉 연결돼 있어.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폴리라는 말을 써요. 엄청나게 많을 때 폴리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데 걔는 단백질이 아니야. 그 친구가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졌을 때 단백질이 되거든요. 근데 열을 가하면요, 그 특정한 입체 구조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익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다시 열을 빼서도 벌써 바뀐 구조가 다시 원위치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효소는 이 온도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 온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효소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러한 물질 대사가 중요한 게 활성에너지 낮춰져갖고 효소 때문에 되는 건데 효소가 지 역할을 못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열이 엄청나게 심면 뭐 고열이야 막 38도 막 40도까지 올라갔어.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 따뜻하겠다 그래? 아니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해? 물수건으로 막 닦아주고 그러시잖아. 해열제도 막 먹이고요. 좀 더 안 낮춰지면 또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그죠? 이유가 뭐겠어?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난다고. 열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되는데 걔네들이 열에 의해서 변성 과정이 일어난다고. 변성 과정이 일어나면 더 이상 촉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단백질 구성으로 히읗이라 그랬잖아.
효소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호르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항체. 근데 호르몬도 중요해 안 중요해? 개 중요하죠. 항체 중요해 안 중요해? 무엇보다 중요하죠. 방어, 내 몸에서 몸을 방어하는 기능의 역할을 해주는데 효소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겠죠. 여러분들 먹은 이 음식에서 주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하는데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쉽게 생각해봐. 이 강의실을 1년 365일 동안 36.5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쳐봐. 네? 그럼 난로 계속 틀어야 되죠? 난로 계속 틀는데 36.5도만 유지해야 되지. 그럼 그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난로 또 잠깐 끄고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몸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 먹는 거야.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체온 조절이 되지. 체온 조절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히읗히읗히읗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걔네들이 변성이 일어나면 일단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안 돼? 물질대사가 안 돼. 우리 몸 내에서 이런 물질대사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외에도 호르몬 또는 항체 이런 애들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요? 효소. 예. 자, 그래서 효소 186쪽에 보시면요. 효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활성 에너지를 낮추어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누구? 효소. 그런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 촉매. 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그렇게 빨간색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효소가 있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린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질문 민선아? 지금 이 그래프 효소 활성화 에너지 이 그래프는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오, 그럼 무슨 작용이에요? 네? 이화. 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오늘 좀 컨디션 좋은데요? 평상시 보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낯서네요. 자, 187쪽 갈게요. 효소의 작용.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요? 단백질. 자,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요.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항원 들어오면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 갖고 항체를 만들어 갖고 둘이 결합한다 그랬죠. 얘도 효소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를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질 기질 특이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밀레이스라고 알아요? 몰라요? 들어본 것 같죠? 그쵸? 자,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라는 친구를 누구로 하는 친구를? 녹말이라는 친구를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뭐로 바꿔주냐면 엿당으로 바꿔줘요. 뭐로 바꿔준다고? 엿당. 자, 얘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근데 우리가 먹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단백질도 있죠. 그쵸? 뭐도 있어요? 지방도 있어요. 그쵸? 자, 단백질은 얘가 분해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지방 얘가 분해시켜야 안 시켜요? 못 시켜요. 얘는 온리 누구만 시킨다고? 녹말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녹말 같은 애들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기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기질. 그러면 특정한 기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걔하고만 한다고. 걔만 도와준다고. 그러면 단백질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도 있을 거고요.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기질은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지. 오케이? 펩신은 단백질이 되고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펩신에 의해서 분해돼 갖고 또 작은 입자로 되면 그 친구의 기질이 트립신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얘가 먼저고 그 다음 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질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지방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얘하고 또 특이성을 갖고 있는 효소가 있겠네요. 그게 이자에서 나왔던 라이페이스죠.
선생님 이런 말들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냥 중학교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냥 연결시켜 준 뿐이야. 다 기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이성을 가진 게 그림 보세요.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로 표시해 준다고? 모양. 자, 요즘에는 열쇠 자물쇠 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 그치? 근데 도어락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다 뭐 갖고 다녔어? 열쇠 갖고 다녔어. 집에 들어갈 때 열쇠 있어야 됐단 말이야. 집에 갔는데 열쇠 갖고 가야 되는데 열쇠로 키를 열었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떡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또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귀찮겠죠. 오, 그거 심각합니다. 뭐 운동하다가 열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집 열쇠도 있고 또 다른 열쇠도 있고 사물함 열쇠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쇠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옛날에. 나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민경이 나중에 보자 너. 자, 그래서 얘는 열쇠와 자물쇠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요, 반응물이 바로 뭐다? 두 글자로? 열쇠. 아니, 반응물이 기질. 그 다음에 효소는 당연히 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하고 그 모양이 특정한 모양이 있어. 특정한 모양을 우리는 활성부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활성부위. 그 활성부위에 맞아떨어지는 애들끼리만 뭐를 하자? 결합이 된다. 결합이 착 됐다가 쫙 떨어질 때 이화작용이나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이화작용은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되는 거니까 큰 분자가 효소하고 딱 결합하고 떨어질 때 어떻게 될까? 작은 애로 분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작은 애들이 효소하고 딱 결합을 하고서 걔네들이 합체가 돼갖고 큰 분자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효소는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다고? 완전 좋죠. 그죠? 재사용도 가능해요. 기질 특이성이 있어요. 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탐구 자료청 잠깐 볼게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카탈레이스가 이제 우리 몸 내에서도 이제 효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여기다가 쓰면은 칠판에 또 안 보이겠네요. 여기다가 살짝 쓸게요. 과산화수소가 H2O2라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그 친구는요, 효소가 없어도 그냥 스스로 분해가 돼요. 뭐랑? 물이랑. 뭐랑?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개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다 2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이 친구가 과산화수소가 되고 얘는 물이고 얘는 이제 산소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그냥 내비두면 얘는 저절로 분해가 돼서 산소기체하고 물로 분해가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다가 효소를 넣으면, 뭘 넣으면? 효소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분해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지. 그 대표적으로 우리 몸 내에서, 생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다 그래서 생체촉매라고 하거든요. 생체촉매로는 카탈레이스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생체촉매가 아니야, 다른 데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건 이제 무기촉매다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이산화망간이죠. 중상과정에서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계속 효과과정이 자꾸 바뀌어갖고 전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중상과정에서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아마 써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거 할 때 카탈레이스라는 생체촉매 또는 이산화 망가니즈 요러한 무기촉매, 이 친구는 효소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기촉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네? 그 실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들어가냐? 감자에 들어가 있어요. 감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몸 내에서 이제 카탈레이스가 어디서 만들어지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내 간을 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축장 같은 데 가갖고 뭐 손이나 돼지간 같은 거 있죠. 걔네들 이제 간의 일부를 꺼내온 상태에서 과산화수소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기체가 폭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기체는 무슨 기체가 될까?
산소 기체가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험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몇 도를 좋아한다고? 36.5도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36.5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떤 애들은 36.5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기체 발생하는 양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효소는 활용 분야의 일상생활이나 의학 분야 또는 산업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189쪽에 보시면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 농도, 기질의 농도. 당연히 기질의 농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응속도가 빨라지겠죠. 반응속도가 빨라지는데 효소가 재사용을 하는데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공장인데 기계가 5개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재료를 갖고 왔어. 재료를 갖고 왔는데 재료가 1개분밖에 안 돼. 그럼 기계 하나만 돌리겠죠. 2개분이면 한 번에 2개 돌릴 수 있죠. 3개분이면 한 번에 3개. 4개분이면 한 번에 4개. 와, 그럼 점점 속도가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져. 근데 6개분을 가져왔어. 근데 기계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그래도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암만 기자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의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변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온도도 효소에 영향을 주는데요. 쭉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거기 어느 최고 피크를 딱 잡고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떨어졌죠. 왜 떨어질까요? 효소 주성분이 뭐라 했어? 단백질.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뭘 일어난다고? 변성이 일어난다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효소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그래프 볼게요. 자, 효소가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열에 의해서도 변성이 일어나지만 pH에 의해서도 변성이 일어나요. pH라고 하는 거는 산성의 정도해서 산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1에서 7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있으면 산의 성질을 띠고요. 7에서 14 정도로 가면은 무슨 성질을 띠어요? 염기성의 성질을 띠고요. 7 정도가 딱 되면 무슨 성질을 띠죠? 중성의 성질을 이렇게 띠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환경에 맞춰서 효소가 딱 그 pH를 좋아하는 pH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요, 펩신 위에서 여러분들 뭐 나와요? 염산 나오잖아. 염산 때문에 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펩신은 pH가 2 정도에서 최대 활성화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신을 다른 환경에서 하면 얘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여러분들 침이죠, 침? 침은 중성입니다. 중성. 뭐라고요? 중성. 그러니까 산성은 신맛이 나고요, 염기성이 쓴맛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침에서 무슨 맛 나요? 별맛 안 나죠? 별맛 안 나니까 얘는 중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리고 또 남친구랑 여친구랑 또 이렇게 입맞춤을 할 때도 있겠죠. 입맞춤을 할 때 한번 맛 보세요. 무슨 맛이 나는가, 신맛이 나는가, 쓴맛이 나는가 이런 거 비교해보면 되고. 트립신은 소장입니다. 자, 봐봐. 입에선 중성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는 위로 가잖아. 위에서는 뭐예요? 산성이죠. 산성은 왜 산성이 나타나냐면 음식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아주 신선한 음식물을 36.5도에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여러분 체온이 몇 도라고? 여러분들 먹는 건 되게 싱싱한 거 먹죠. 그걸 먹었는데 36.5도에 보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럴 거면 썩은 거 먹지. 그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염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같이 들어온 세균들을 살균 역할을 해주는 거야. 왜? 내 체온은 항상 36.5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근데 그 위에 있던 물질이 소장으로 내려가죠. 얘는 pH가 2 정도였고 매우 강산이거든요. 그 친구가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 다 녹아버려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다시 pH를 높여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장에서는 pH가 8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이번 시간에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싹 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싹 다 외우시면 돼요. 우리 또 외우는 거는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현씨가? 예, 되게 잘 외우는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끄덕끄덕 했어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 핵산에 대해서 살짝 기본 개념을 알아야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 정보가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군요 라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벌써 보세요. 긴급 알림이 왔잖아요. 청주시청 1월 8일 1월 13일 예능포차 뭐야?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가래요. 전화 갔다 오세요. 어제 한 잔 걸쳤다는 거 너 단톡에서 다 소문났어. 민경이랑 같이 마셨다는데 소문이 났다. 자, 핵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DNA. DNA. 딱 요 의미입니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 리더 있잖아, 리더. 리더 랩하는 애 있잖아, 머리 좋은 애. 응. 걔가 2번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걔 2번을 뭐 얘는 BTS 알아요? 네. BTS DNA. 그 음하고 내가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DNA 이런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DNA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보다 DNA 이게 좋아요. DNA도 핵산이고요. 그 다음에 RNA도 핵산이에요. RNA는 리보스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딴 거고요. 얘는 디옥시 뉴클레이क 애시드라고 해서 DNA 이렇게 약자를 따게 되는 건데, DNA가 뭐고 RNA가 뭔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좀 구분해 두시고 넘어가야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을 좀 제대로 할 거다 라고 해서 앞에 부분에서 넘어갔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DNA든 RNA든 싹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인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 인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인산이잖아. 그래서 핵의 성분을 비교를 했는데 걔네들이 뭐 맛보지는 않았겠지. 맛보지는 않았는데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해서 핵 중에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다 라고 해서 뭐라 그래? 핵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엑시드가 바로 산의 성질, 산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애들을 핵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핵산의 1대 1의 요 기준을, 요거가 이제 기본 단위체가 되는데 그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 엑시드 맞나? 그쵸. 오늘 왜 이러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기본 단위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 단위체. 약간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기 레고 갖고 놀아봤나요? 레고 알죠? 네. 레고가 블럭이 하나씩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집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기본 단위체. 작은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쭉 결합을 해요. 쭉 결합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다라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 애들로 핵산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당이 DNA 거하고 RNA 거하고 좀 달라요. RNA 거는 당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 리보스. 근데 DNA 같은 경우는 당으로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리보스가 있고 여기도 리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 구조하고 똑같아.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구조하고 똑같은데 D 없어. 뭐가? 옥시전, 산소가.
그러니까 리보스하고 똑같은데 산소 하나가 없는 애가 디옥시리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DNA, RNA 공통적으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요. 걔네들이 쭉 기본 단위체가 되고 걔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DNA는 RNA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차이점도 있더라. 뭐가 달라요? 당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당이 달라요. 또 염기도 가지고 있는데 염기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 얘도 마찬가지로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염기가 총 4종류예요. 4종류인데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A, T, G, C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 T, G, C. 근데 RNA 같은 경우는 A, T 대신에 U가 있고 G, C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 T, G, C 이렇게 이으면 안 되고 얘네들 이름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A는 아데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아데닌. 뭐라고? 아데닌. 그럼 T는 티아민 또는 타이민. 여기 책에 뭐라 나와 있나? 타이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타이민을 합시다. 뭐라고 한다고? 타이민. G는 구아닌. 뭐라고? 구아닌. C는 뭐랄까? 사이토신. 뭐라고? 사이토신. 그럼 여기서 U는? 유라실. 민선아? 네? 이게 뭐라고? 사이토. 이제 보지 말고. 얘 뭐라고? 유라실밖에 기억이 안 나. 유라실밖에 기억 안 나요. 자, 구아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 뭐라고? 아데닌. 얘는? 타이민. 얘는?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 얘 뭐라고? 아데닌. 얘는? 유라실. 얘는?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 얘 뭐라고? 사이토신. 얘 뭐라고? 사이토신. 얘 뭐라고? 구아닌. 얘는? 타이민. 타모식이 없어요. 타모식이 아직까지 명명된 적이 없어요. 얘 뭐라고요? 타이민. 얘 뭐예요? 유라실. 얘는? 아데닌. 얘는?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 얘 뭐야? 타모식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타이민. 얘 뭐야? 사이토신. 얘는? 아데닌. 얘 뭐야? 얘 뭐라고? 뭐 아데닌이 나와요? 얘 뭐라고요? 구아닌. 얘 뭐라고?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 얘는? 유라실. 얘는? 아데닌. 얘는 뭐라고? 아데닌. 얘는 뭐? 타이민. 얘는? 사이토신. 얘 뭐? 사이토신. 얘는? 유라실. 얘는? 구아닌. 얘는? 이제 외워졌죠? 다시. 자, 얘 뭐라고? 아데닌. 뭐라고? 아데닌. 얘는? 타이민. 뭐라고? 타이민. 얘는?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이제 외워졌죠? 자, 걔네들이 뭐라고요? 염기. 뭐라고? 염기.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민, 여기서 우라실, 유라실. 얘네들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데닌하고 구아닌 같은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퓨린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퓨린 계열. 그 다음에 타이민이나 또는 유라실이나 또는 사이토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차이점은요, 얘네들은 고리 구조가 두 가지를 갖고 있고요. 두 개가 연결된 형태로 돼 있고 얘는 고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거기인데 또 초과적으로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거든요. 누구끼리 결합을 한다고?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는데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해요. 만약에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고 한다면 유라실하고만 결합을 해요. 근데 얘가 고리 2개 갖고 있다 그랬지? 얘는 고리 몇 개? 1개. 얘도 몇 개? 1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는 무조건 고리가 3개로만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야?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DNA하고 RNA의 또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요.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RNA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공통점 먼저 다시 갈게요. 공통점. 인산, 당, 염기 1대1대1로 돼 있어요. 이거 공통점이에요. 됐나요? 인산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 기본 단위체로 뭐라고 한다고요?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 5번만 합시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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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드, 뉴클레오. 기억해 두세요. 이건 뭐라 한다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1. 인산당 염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당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당이 달라. DNA는 뭐고? 디옥시리보스. 뭐라고? 디옥시리보스. RNA는요? 리보스. 염기도 달라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달라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상보결합한다고? 타이민이나 유라실하고만. 구아닌 누구하고만? 사이토신하고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DNA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RNA가 뭐 가지고 있어? 단위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쪽에 인산이 있어요. 인산, 인 들어가 있으니까 P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당이 있어요. 당. 됐나요? 그리고 당 옆에 누가 있을까요? 염기가 있어요. 염기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염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됐나요? 그러면 이 당이 그 밑에 있는 인산하고 공유결합을 해요. 됐나요? 그럼 또 당하고 인산하고 연결되는 누가 있을까? 당이 있겠죠. 그 당하고 연결되는 뭐가 있을까요? 염기가 있겠죠. 또 옆에 있는 또 밑에 있는 또 인산하고 또 결합을 해야 하네. 하죠? 그또 이게 뭐하고 결합할까? 당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 옆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염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게 바로 누구야? RNA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염기에 뭐 A가 있고 뭐 T가 있고 T가 있으면 안 되죠. 누구니까? 단위가닥이니까 누구야? RN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U가 있어야 되죠. 여기 뭐가 있을 수 있고 뭐 구아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또 아데닌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게 누구? RNA가 되는 거. RNA. 단위가닥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쭉 연결되면 많다. 폴리. 오케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N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봐. 자, DNA는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며. 뭐로 되어 있다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이쪽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염기가 있고 그 옆에 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인산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인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누가 있을까? 당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뭐가 있고요? 염기가 있고 또 얘 거도 인산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 밑에 또 뭐가 있겠어? 당이 있고 또 옆에 뭐 있어? 염기가 있고 그 밑에 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염기들 사이에서 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거예요. 무슨 결합한다고? 상보적 결합.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을 한다고? 타이민. 그럼 여기 무조건 타이민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타이민. 됐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유라실이 있으면 안 되죠. 얘는 RNA니까, DNA니까. 그럼 유라실 대신에 누구로 바꿀까? 타이민으로 바꾸면 여기 누가 올까? 아데닌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여기 구아닌 있어?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될까? 사이토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 밑에 또 이렇게 여기 사이토신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될까? 구아닌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고? 공유결합.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웠잖아. 그지? 전자를 같이 공유해갖고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안 하고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요. 무슨 결합을 한다고? 수소결합이라는 거래요. 수소결합은 언제 자세하게 배우냐면 화학 2 때 자세하게 배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멀었으니까 그냥 이런 결합을 하고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2번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이렇게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2개의 선이 가 있다 그러면 아데닌 타이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점선으로 이렇게 3개가 가 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 끊기가 쉬울까? 얘 끊기가 쉬울까? 2개짜리가 끊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많은 배열이 되어 있을수록 그 핵산은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DNA의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외울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또 복습 한번 하자.
자, DNA, RNA 같은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헥산. 뭐라고? 헥산. 걔네들은 기본 단위체를 가지고 있어. 그거 이름이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있어? 인산, 당, 염기로 돼 있어. 몇 대 몇으로? 1대1대1로 돼 있어. 근데 당이 달라. 뭐가 달라? 당이 달라. DNA는 누구?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이렇게 갖고요. 염기도 달라요. 염기 다 각각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그럼 DNA 종류 몇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야. RNA도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애는 어떤 애는 염기를 아데닌을 갖고 있는 애, 또는 구아닌을 갖고 있는 애, 또는 사이토신 갖고 있는 애, 타이민을 갖고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고, 구조도 다르네요. 뭐도 다르다고? 구조. DNA는 무슨 구조 가지고 있어? 이중나선 구조. 리보스 단일 가닥 구조. 그래서 얘네들이 이중으로 쭉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과일 가게 가면 과일 이렇게 쌓아놓잖아. 그럼 과일 어떻게 쌓아놔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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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또 여기 사과, 여기 사과, 여기 사과 이렇게 쌓아놓은 과일 봤어요? 과일 가게?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개 힘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쌓아요? 요 위에 층은 어떻게 쌓는 게 좋아요? 사이, 그쵸? 그것도 그 위에는 사이, 그 위에는 사이. 이런 식으로 쌓는 거 많이 봤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괜히 빈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한국은 뭐 여백의 미, 얘는 그런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삐뚤삐뚤할 거 아니야. 삐뚤삐뚤한 거를 일렬로 쭉 쌓으면은 빈 공간이 너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거 부분에 그 밑에 층에는 약간 틀어져서, 그럼 빈 공간이 채워지겠죠. 또 그 밑에 층은 또 약간 이렇게 또 틀어져. 그 밑에는 더 틀어져. 또 틀어져. 또 해갖고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됐나요? 그리고 얘는 고리가 2개 가지고 있는 애라고 했지. 얘는 고리 몇 개야? 1개. 얘도 고리 1개. 얘는 고리 2개. 얘는 고리 2개. 얘는 고리 1개. 그럼 결국 고리가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폭도 어떨까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 폭이 2개가 결합하는 애들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폭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실제로 여러분들 세포 내에 헥산 안에 DNA가 들어가 있잖아. DNA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A랑 G랑 결합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싫어요 둘이. 개 싫어요. 그러면 저렇게밖에 못해요? 예,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81쪽의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되십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45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194쪽, 195쪽, 196쪽 이딴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배우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유전자나 유전자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195쪽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잖아. 핵에서 어디로 가고? 리보솜으로 가고, 리보솜에서 어디로 가고? 소포체로 가고, 소포체에서 어디로 가고? 골지체로 가고, 이런 거 했잖아. 그치? 이제 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핵에 뭘 가지고 있어? DNA를 가지고 있죠. 그럼 DNA의 유전 정보를 어디로 갖고 가서? 리보솜에 갖고 가서 리보솜에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긁어 모아. 그 긁어 모은 애가 바로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아미노산. 그러면 아미노산을 긁어 모아서 걔네들을 쫙쫙쫙 합체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미노산끼리 무슨 결합한다 그랬어? 펩타이드 결합한다라고 했었죠. 그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는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C의 한쪽에는 C 이중결합 O의 OH 요런 애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NaHH 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는 수소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는 알킬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랜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랜덤이었고 얘가 바로 20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다? 20가지가 되는 거야. 모든 아미노산은 C를 중심으로 요 친구 갖고 있고 요 친구 갖고 있고 요 친구를 무조건 갖고 있어요. 요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카복실산이 아니라 카복실기라고 하고요. 요 친구를 넣으면 우리는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도 표현했는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책에 나온 거예요. 책에 귀찮다. 아미노기 이렇게 써놓고 얘는 그냥 수소예요. 이 친구를 알킬기 또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겹사슬기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종류가 20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미노산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옆에 똑같은 아미노산이 있다고 치자고. NaHH 있고 이쪽에 C에 이중결합 O에 H 있고 밑에 H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얘하고 만났잖아. 얘하고 사랑에 빠졌네. 뭐에 빠졌다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공유 결합한 거잖아. 그럼 얘가 전자 하나 내놓고 얘가 전자 하나 내놔서 이렇게 공유를 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전자 하나 내놓고 얘가 전자 하나 내놓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 거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쟤하고 어떻게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걸 딱 끊어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고서 얘 전자 하나 남은 거랑 둘이서 눈이 맞아서 물로 탄생을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전자 하나 남아갖고 불안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얘도 보니까 여기 전자 하나 남아갖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겠죠. 둘 다 뭐예요? 차였죠. 차였는데 저기서도 슬퍼하고 나도 슬퍼한데 좀 괜찮게 생겼어요. 괜찮은데 일로 와봐. 둘이 또 결합을 하는 거지. 둘이 결합을 해서 C의 이중결합 원래 있는 거에서 이쪽 부분에 질소 얘랑 결합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수소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나머지 것도 이렇게 있겠죠. 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 요 친구를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으면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지네들끼리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뭐가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개가 축합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 합쳐졌다는 얘기지. 축합이 되는데 뭐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래서 얘는 좀 더 전문 지식으로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침 안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이 될 때 뭐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무슨 결합을 해요?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요거까지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를 기초 지식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저거요. 네. OH 아니면 O 따로 H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O하고 H하고 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종료?